안녕하세요. 오늘은 며칠 동안 비가 오더니 날씨가 아주 맑아졌습니다. 기분도 상쾌해졌고요. 오랜만에 조금 먼 거리까지 드라이브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곳 화이트락 지역을 출발해서 서리를 지나 고속도로 넘버 1을 타고 코키틀람을 거쳐서 볼트무디에 있는 화이트락 파인 비치까지 드라이브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름에는 이곳 화이트 파인 비치와 그 옆에 있는 본전 레이크가 아주 유명한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물놀이 하러 옵니다. 오늘은 물놀이까지 하는 영상을 준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드라이브하는 영상만 준비를 했으며 그곳까지 가는 동안 도로 주변의 여러 모습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드라이브를 하는 동안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다가 혹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댓글로 문의하시면 답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드라이브 영상은 유튜브에서 영상을 편집해서 빠르게 돌려서 예를 들어 1시간짜리 영상을 2-3분 정도로 줄여서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냥 영상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그냥 실제 운전하면서 촬영된 영상 시간을 그대로 두어서 실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차량에 탑승하셔 보시는 듯한 느낌이 드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포트무디까지 드라이브를 가보실까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좌우측에 농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전에는 주로 농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잠시 주변 지역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보시죠. 이 지역의 주변 농장들을 보면 예전에는 초기에 이민 온 백인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수십 년 전부터 이런 농장은 인도에서 온 사람들이 거의 다 농장을 매입해서 소유하고 있는데요. 인도 사람들은 이런 농장에 아주 큰 대저택을 짓고 그 집에서 3대, 4대가 온 가족이 다 같이 살면서 농장을 가족 비즈니스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영상에 보여지는 집들을 보시면 집이 정말 궁궐처럼 엄청나게 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 정도 사이즈는 보통 캐나다의 일반 하우스의 약 3배에서 4배 정도의 사이즈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농촌에 집들을 대저택으로 새로 짓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아마도 대가족이 살려면 그 정도 집 사이즈는 나와야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국에도 농업을 하시는 농민분들에게 그분들에게만 제공되는 여러가지 세금 혜택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곳 캐나다에도 농민분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아주 좋은 세금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세금 관련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자세한 부분은 이야기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아무튼 이런 농장을 운영하게 되면 여러가지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대의 가족이 다 함께 살다 보니 집이 크더라도 그 집에 보통 20에서 30여 명이 같이 살고 있고 인도 사람들도 한국처럼 고부간의 갈등도 매우 심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지역의 이런 농업과 관련한 분야는 인도 사람들이 거의 다 꽉 잡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는 분홍이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곳의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동네 주변의 농장 모습은 이 정도로만 소개를 드리고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썰이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의 지역은 사우스 썰이라고 해서 이 썰이보다는 조금 덜 복잡하고 혼잡스러운데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보통 차량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리고 주택도 매우 빽빽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부터는 인도에서 이민 온 인도프 사람들이 아주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해외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을 한인타운이라고 하고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차이나타운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마도 이 지역은 인도타운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인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조금 우측에 보시면 무슨 사원 같은 것이 보였는데요. 아까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인도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어떤 종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인도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사원입니다. 이곳도 일요일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방문해서 해당 종교의 예배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 도시는 다른 도시와 달리 인도 사람들이 아주 많고 인도 커뮤니티가 아주 잘 형성되어 있어 인도의 명절이나 어떠한 절기가 되면 도로를 폐쇄하고 그들의 퍼레이드를 하거나 또는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자체가 인도이기 때문에 이곳 경찰관이나 소방관 중에도 인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고속도로 진입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톨게이트를 거쳐서 통행료를 내야 하는데요. 이곳 캐나다는 고속도로에 그러한 톨게이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디서부터가 고속도로이고 어디까지가 고속도로인지 파악이 잘 안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톨게이트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원활한 차량의 흐름이 가능하여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이 고속도로가 우리나라로 치면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서양 방향보다는 남북 방향이 더 길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가 한국의 제일 크고 중요한 고속도로인 것처럼 이곳 캐나다는 동서 방향으로 땅의 길이가 더 길어 보이고 사람도 북쪽보다는 남쪽에 많이 거주하고 살기 때문에 동서 방향으로 이동하는 고속도로가 가장 크고 중요한 고속도로인데요. 이 도로가 바로 그 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는 이름이 넘버원입니다. 숫자 1번이라는 것인데요. 이곳 캐나다하고 미국의 경우는 모든 고속도로에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 번호로 고속도로를 지칭하죠. 또 한 가지 미국과 캐나다에서 고속도로 이용할 때 아주 편리한 것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 번호와 함께 모든 고속도로 진출입로도 번호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나올 때 번호만 기억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해서 어느 도시,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그냥 그 출구 번호만 알고 있으면 쉽게 고속도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다가 판교하고 영동고속도로를 지나서 쭉 내려오다가 수원 신갈 IC 다음 기흥 동탄 IC로 빠져서 톨게이트에 나와서 좌회전하고 등등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반면에 여기서는 그냥 넘버원을 타고 동쪽으로 오다가 23번 출구로 나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속도로에서 어디로 진입하든 어떤 고속도로를 타고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출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한국도 그냥 경부 타고 내려오다가 기흥 동탄 IC에서 빠지는데 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이 경우 초행길이나 길을 잘 모르는 분이 찾아가기에 도대체 언제 기흥 동탄 IC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불안해할 수 있지만 이곳의 고속도로 출구는 모두 번호로 되어 있어 나가야 하는 출구 번호가 23번이라고 할 경우 현재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 상의 가장 최근 출구 번호가 12번이었으면 본인이 스스로 앞으로 11번째 출구만 더 지나면 나가면 되겠구나 라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처음 가보는 초행길이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아무튼 이 고속도로의 번호가 넘버원이 붙어있는 만큼 가장 중요한 고속도로이며 광역 밴쿠버를 좌우로 관통해서 다른 도시와 연결되어 있으며 동부로 가기 위해서는 이 1번 고속도로를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면 갈 수 있습니다. 동부 끝까지 가려면 쉬지 않고 24시간 달릴 경우 약 4일에서 5일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실제 그렇게 동서 횡단을 해봤다는 사람들과 화물트럭 기사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화물트럭 기사분들은 화물 운송 일을 하면서 돈을 아주 많이 벌며 1년에 약 1억 가까운 돈은 기본 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일하는 양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한번 일을 나가게 되면 최소 몇 주에서 몇 달 동안은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곳 화물트럭은 정말 크기도 크고 때에 따라서는 마치 기차처럼 몇 개의 화물을 뒤에 더 달고 동서를 횡단한다고 하던데 아직까지 그 차량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여기 컨테이너 트럭은 한국의 트럭보다 훨씬 더 큰 느낌이 들어요. 추후 기회가 되면 이 화물 트럭들도 한번 집중해서 촬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속도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좀 전에 지나친 포트맨 브리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요. 잠깐 이 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 다리는 포트맨 브리지라고 하며 광역 밴쿠버의 외곽 도시에서 밴쿠버로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하는 다리입니다. 한국의 기흥에서 서울의 강남, 서초 지역으로 들어가려면 경부고속도를 타야 하는 것처럼 외곽 도시에서 밴쿠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이 다리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다리가 오래되고 붕괴 위험성도 있고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당하기 어려워 그 이후 민자로 새롭게 건설되었습니다. 예전 다리 옆에다 이 다리를 건설했으며 그 이전 다리는 그 이후 철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역사적인 의미로 남겨두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아무튼 붕괴 위험성 때문에 철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새롭게 개통한 이 다리는 몇 년 동안 다리를 건널 때마다 통행료를 받았는데요. 처음에 통행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 고속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곳 고속도로 진출입로에는 톨게이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드린 바와 같이 톨게이트가 없으면 통행료 징수를 어떻게 할지 매우 궁금했거든요. 그렇다고 그 징수를 위해서 톨게이트를 설치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때만 해도 2010년 조금 넘은 뒤 상황이라 기술이 발전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었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던 때였습니다. 아무튼 이 다리가 완공되고 나서 RFID 칩을 이용한 징수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고 이 다리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트레오라는 RFID 칩이 들어있는 스티커를 차량의 앞유리창에 부착을 하면 다리를 건널 때 RFID 리더기를 통해서 자동으로 통행 횟수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통행료를 징수하다 이곳에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당의 공약에 따라 2017년 9월 1일자로 통행료 징수를 중지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통행료를 징수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그 RFID 리더기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 높은 건물의 빌딩들이 좀 보이는데요. 저 빌딩들은 모두 다 콘도미니움, 다시 말해서 그냥 주상복합 형태의 아파트들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저기 있는 고층 건물 중 하나의 아파트에 살았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살았던 아파트가 40층짜리 아파트였으며 저희는 27층에 살았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저렇게 아파트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이곳에도 에버그린 라인이라는 경전철이 들어오고 전철역이 생기면서 그 전부터 그 주변에 아파트 공사가 끊이지 않더니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건물들의 앞쪽, 지금 보시는 영상 속의 신호등 앞쪽 우측에 큰 쇼핑몰이 하나 있습니다. 이 쇼핑몰은 광역 밴쿠버에서 나름 규모가 있는 쇼핑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쇼핑몰은 저기 아파트 단지 같은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생기기 전부터 이곳에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쇼핑몰이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지 않고 상점도 많지 않았었는데요. 주변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늘어나고 전철역이 생기면서 쇼핑몰 규모도 커지고 상점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인구 유입이 아주 가파르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지역도 공기가 맑고 좋았었는데요. 이젠 이 지역의 공기가 깨끗하다고 느껴지기는 좀 그러네요. 자, 앞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공원 입구입니다. 최종 목적지죠. 공원으로 들어가는 길 양옆에 숲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좀 규모가 큰 호수가 있습니다. 이 공원도 아주 유명한 공원 중에 하나인데요. 공원에 비치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물놀이를 하기도 하고 바베큐 파티를 즐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비치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꼭 바닷가에 있는 해변, 모래사장이 있는 곳을 비치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가 한국에서 영어를 배울 때 B-E-A-C-H, 비치를 해변이라고 배웠고, 그리고 또 사전에서도 그렇게 보고 이해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호수나 큰 저수지나 등등 물이 있고 그 물의 규모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고 그 주변에 해변가 같은 모래사장이나 아니면 그냥 땅이 나온 곳은 다 비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커다란 호수에 있는 해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드라이빙 영상 어떠셨습니까? 확실히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모습과 실제 눈으로 보는 모습에 차이가 있다 보니 매번 멋진 광경들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조금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